오늘은 3월 22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 오늘은 43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자연에는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다른 원소가 92종이 있다. 우리는 최근까지 지구의 모든 물질이 이 92종 원소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물론 대부분의 물질은 이 92가지 원소로 구성된 각종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은 산소와 수소 원자로 만들어진 분자이다. 지구 대기는 질소, 산소, 탄소, 수소와 아르곤으로 형성된 N2, C2, CO2, O2, H2O, 아르곤 등의 분자를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한다. 흙은 규소, 산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등의 원자들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분자들이 주 성분이다. 불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자가 고온 상태에 놓이면 전자를 잃고 전리된다. 이렇게 전리된 고온의 플라스마가 내는 전자기 파동이 우리에게 불로 보이는 것이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믿었던 4대 원소와 연금술사들의 원소 모두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원소가 아니다. 4대 원소에서 하나는 분자, 둘은 분자들의 혼합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플라스마이다. 연금술의 시대 이후 새로운 원소들이 속속 발견됐다. 최근에 발견되는 것일수록 희귀한 원소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나 생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원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상온에서 어떤 원소는 고체로, 일부는 기체로 존재하며 브롬과 수온같이 액체 상태인 것들도 있다. 원자에는 복잡한 정도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장 간단한 수소가 1번, 가장 복잡한 우라늄이 92번이다. 그 이외의 원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 HF, ER, DY, PR 따위는 일상에서 맞닥뜨릴 기회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일수록 그만큼 흔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은 지구에 풍부하지만 우리 귀에 아주 생소한 이투륨은 지구에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일반론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이나 우라늄은 매우 익숙한 원소들이지만 그렇다고 흔하지는 않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유에서 매우 귀한 원소로 취급한다. 한때 화폐의 기준이 됐거나 미적 판단 기준에서 높이 평가를 받게 됐거나 아니면 실용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세 가지 소립자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성자가 발견된 것도 1932년이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비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고 그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분자들을 생성하고 이 분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과 현대 화학은 매우 복잡한 이 세상을 단 세 가지 소립자로 환원시켜 놓은 셈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양성자와 전자는 똑같은 크기의 양전하, 음전하를 갖는다. 부호가 다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자를 원자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 전자 구름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나 전자 개수이므로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은 숫자 노름이다. 이 소리를 피타고라스가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전자나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수소, 둘씩이면 헬륨, 셋씩이면 리튬, 넷씩이면 베릴륨, 다섯씩이면 브론, 여섯씩이면 탄소, 다섯씩이면 보론, 여섯씩이면 탄소, 일곱씩이면 질소, 여덟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원자 번호 92의 우라늄은 양성자, 전자 각각 92개씩 갖는다. 닮은 사람이 서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듯이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들이 만나는 세상은 은둔자나 염세가로 가득할 곳일 것이다. 아무튼 전자는 전자를 밀치고 양성자는 양성자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원자핵에 전하를 띤 입자라고는 양성자뿐인데 핵이 와해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에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핵력의 전체는 중력도 전자기력도 아니다.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갈고리에 비유될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맨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갈고리보다 멀면 갈고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핵력을 갈고리에 비유했던 것이다. 핵과 같이 좁은 영역에서 중성자가 양성자와 함께 들어있으므로 핵에는 핵력이 발동하여 양성자들 사이의 청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력은 발휘될 수 없지만 핵력을 발동하여 핵을 전체적으로 붙잡아 묶어두는 풀의 역할을 한다. 원래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양성자가 핵력의 달변과 애교 덕분에 마음 안 맞는 이웃과도 오손도손 잘 지내는 셈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있는 헬륨의 핵은 매우 안정적이다. 헬륨의 핵 3개가 탄소 핵 하나를 만든다. 네 개면 산소 핵, 5개면 네온의 핵, 6개면 마그네슘 핵, 7개가 모이면 규소 핵, 8개가 합치면 황의 원자 핵 하나를 만든다. 헬륨 핵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안정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수은 핵에서 양성자 1개와 중성자 3개를 빼면 금 원자의 핵이 된다. 이것이 연금술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변화의 본질이다.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것들은 대개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합성한 이 원자핵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들이다. 원자 번호가 94인 플루토늄 원자핵은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 물질은 아주 느리게 붕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자연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은 원자마다 만들어진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주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가장 간단한 두 가지 원소가 우주에 가장 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헬륨은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검출됐다. 그렇다면 다른 원소들은 혹시 수소와 헬륨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가장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된다. 이때 방해 요인인 전기적 청력을 어떻게 적절히 상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역시 그 임무는 핵력의 몫이다. 핵력의 발동은 핵자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가능한데 극도로 고온인 상황에서 핵자들의 근거리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온도가 1000만도 이상의 상황에서 핵자들이 전기력 청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고온의 조건은 별의 중심부에서 구현된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내놓는 복사를 길게 전파 대역에서부터 짧게는 가시광석 대역을 거쳐 X선 대역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빛은 전부가 태양의 최외곽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은 한때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했던 대로 붉게 달궈진 돌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고체 기체 덩어리인 것이다. 기체 덩어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낙화 인두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태양의 수소와 헬륨 기체도 뜨겁게 가열됐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다. 태양이 불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스가 가열돼서 나오는 빛이라네요. 그렇다면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폭발 반응은 플레어를 동반한다. 플레어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파 통신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프로미넌스도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폭발 현상이다. 홍염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질이 자기장의 안내를 받아 무지개 모양을 이루면서 분출하는 현상이 프로미넌스다. 그래서 프로미넌스를 그냥 홍염이라고 부른다. 태양의 광구를 배경으로 홍염이 차지하는 하늘의 넓이를 지구의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다. 흑점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 흑점은 강한 자기장을 동반하여 온도가 주위보다 낮다. 또 태양은 엄청난 규모의 소용돌이에 격렬한 난류 운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주로 태양의 상층부 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6000도 정도이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겨진 태양의 저 깊은 내부의 온도는 1570만 도에 이른다. 이렇게 뜨거운 조건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빛이 만들어진다.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든다.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든다. 성간운의 중력 수축이란 자체 중력 때문에 겪게 되는 성간운의 전반적인 낙하 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므로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마련이다. 드디어 내부 온도가 1000만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핵이 하나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전개된다. 이게 핵융합이구나.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 즉 감마선 광자로 나타난다. 감마선 광자는 주위 물질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기를 거듭하면서 태양의 표면을 향해 이동한다. 흡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므로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신해서 드디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된다. 핵융합 반응에서 최초로 태어난 광자가 가시광선의 광자로 표면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탄생한 별을 보게 된다. 별이라고 하는 전구의 스위치를 돌려 빛을 밝히게 된 셈이다. 핵융합 반응의 개시와 더불어 그때까지 진행되던 중력 수축이 멈춘다. 별의 외곽층을 차지하는 질량의 무게를 중심 핵 부분의 고온과 고압이 지탱하여 별 전체가 안정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중심 핵이 고온과 고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덕분이다. 우리 태양은 지금까지 대략 50억 년 동안 이와 같은 평행 상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태양과 수소 폭탄에서 핵융합 반응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폭탄의 경우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의 진행 속도가 제어할 길이 없으며 제어하지 않는 것이 폭탄의 사용 목적과 부합된다. 그렇지만 태양의 경우에는 중심 핵에서 매초 생산되는 에너지가 표면에서 매초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도록 별이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태양은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도를 충당하느라 중심 핵에서 매초 4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킨다. 밤에 집 밖으로 나가 머리를 들면 까만 하늘에 총총이 빛나는 별들이 보인다. 별 하나하나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백조자리 알파별, 즉 데네브 쪽을 관측해 보면 온도가 극도로 높은 초대형 기체구에서 나오는 희뿌연 빛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체구의 중앙에 있던 별들이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할 때 생긴 흔적이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때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성간 물질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 성간운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 결과 새로운 별의 탄생으로 이어질 중력 수축이 성간운에 유발된다. 그러므로
별들에게도 인간처럼 부모가 있고 그들의 세계에도 세대가 있는 셈이다. 먼저 태어난 별의 죽음, 새로운 별의 탄생을 가져오기까지 말이다. 태양과 같은 종류의 별들은 무더기로 태어난다. 오리온 대성운과 같은 고밀도의 성간운 복합체 내부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성간운 내부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그저 어둑어둑하고 음침한 암흑 성간운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고온의 신생 항성에서 전리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므로 성운 내부는 황홀한 장관을 이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새로 태어난 별들이 신생아실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와 은하에서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아직 풋내기에 불과한 풋내기에 불과한 젊은 별들은 실타래같이 빛나는 엷은 가스 성운을 자기 주위에 달고 다닌다. 이 가스 성운들은 별들의 자궁이랄까 성간운에 있던 기체 찌꺼기로서 어머니 성간운과 신생아 별이 아직도 중력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좀생이 성단과 거기에 딸린 반사 성운이다. 사람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같이 태어난 형제들도 나이 들수록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같은 암흑 성간운에서 태양과 같이 태어난 15개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은하수의 이 구석 저 구석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별이 우리의 태양의 형제요 자매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은하수 너머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할 뿐이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소의 헬륨으로서의 변화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중성미자는 광자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없으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광자는 아니다. 중성미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 같은 크기의 고유 운동량, 즉 스핀을 갖고 있다. 광자의 스핀은 중성미자의 거세의 2배이다. 또 물론 중성미자에 대해 투명하다. 중성미자는 지구나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에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관통할 수 있다.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도 좋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흡수만 이루어진다. 대낮에 태양을 1초만 바라봐도 총 10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 눈을 통과한다. 통상의 광자는 망막에 걸려 시신경에서 반응을 일으키지만 중성미자는 망막을 전혀 걸리지 않고 시신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머리 뒤로 그냥 빠져나간다.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태양이 있을 곳, 즉 내 발 아래의 지면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을 통과하는 중성미자의 개수는 대낮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태양과 내 눈 사이에 지구가 가로놓여 있어도 육안을 통과하는 중성미자의 개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시광선에 대해 유리판이 투명하듯이 중성미자에 대해 지구가 통째로 투명하다. 우리가 태양 내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중성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핵물리적 상황도 잘 이해하게 된다면 단위 시간의 단위 넓이를 몇 개의 중성미자가
관통할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10억 개가 바로 이렇게 계산된 값이다. 그러나 이 예측의 진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통째로 관통할 수 있으므로 단 한 개의 중성미자를 포획하려 해도 대규모의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성미자들이 특별한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면 그 중의 지극히 낮은 비율의 중성미자는 그래도 그 물질의 모종의 반응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실험을 잘 고안하면 중성미자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학자들은 아주 드물게 중성미자가 염소 원자를 아르곤 원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염소와 아르곤은 서로 다른 원자 번호를 염소와 아르곤은 서로 원자 번호는 다르지만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의 합은 같다. 다시 말해 염소와 아르곤의 원자 번호는 다르지만 원자량은 같다. 태양에서 방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중성미자의 선속을 검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사우스다코타주 리드에 있는 홈스테이크 광산의 지하 깊숙한 곳에 홈스테이크 광산의 지하 깊숙한 곳에 엄청난 크기의 탱크를 설치하고 그 안에 양복 세탁에 쓰이는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용액을 가득 부어 넣었다. 그러고는 새로 생긴 아르곤 원자를 찾아 그 수를 헤아리는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의 결과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의 강도가 이론값보다 흐리다는 것이었다. 450페이지 조금 읽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450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읽겠습니다.